수요일 밤 그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내 손은 너무 떨려서 하마터면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14개월간의 완전한 침묵 끝에 딸 민서가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다. 옛날처럼 우리 둘이서만. 하지만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가사도우미가 절망적인 눈빛으로 내게 달려와 말했다. 사모님, 제발 이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서 떠나세요.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채널 구독을 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져나가는지 알면 큰 힘이 됩니다. 오후 9시 37분, 내 손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나는 거실의 어둠 속에 앉아 있었고 소리를 줄인 텔레비전의 푸른 빛만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민서가 내 인생에서 나를 지워버리기로 결심한 이후 내 삶은 공허한 날들의 연속이었다. 엄마, 금요일에 저녁 식사예요. 우리 둘이서만요. 보고 싶어요. 나는 그 메시지를 수십 번이고 읽고 또 읽었다. 마치 눈을 깜빡이면 그 단어들이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받지 않는 전화, 무시당한 메시지, 잊혀진 생일들 끝에 내 유일한 딸이 우리 사이에 쌓아올린 벽에 작은 틈을 열어주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예고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 안도, 그리고 의심. 복잡한 감정이 나를 휩쓸었다. 왜 지금일까? 무엇이 바뀐 걸까? 하지만 그 질문들은 희망에 의해 금세 묻혀버렸다. 딸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라면 무엇이든 가치가 있었다. 나는 즉시 답장했다. 물론이지, 우리 딸. 몇 시에 볼까? 몇 초 동안 화면에는 점 3개가 깜빡였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저녁 8시, 우리 집에서요. 설명도, 과한 애정 표현도 없이 그저 직설적이고 거의 사무적인 초대였다.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불편함을 애써 무시하기로 했다. 외로움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아주 작은 관심의 부스러기조차 진수성찬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다음 사흘은 더디게 흘러갔다. 나는 여러 옷을 입어보며 너무 격식 있지는 않으면서도 우아하고 엄마답지만 촌스럽지 않은 옷을 찾으려 했었다. 꽃도 샀다. 민서가 가장 좋아하는 백합으로. 시내 최고의 제과점에 들러 딸기 생크림 케이크도 주문했다. 민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해주던 바로 그 케이크였다. 금요일 나는 민서의 고급 빌라 단지에 7시 55분에 도착했다. 단 1분도 늦고 싶지 않았다. 경비 아저씨가 나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민서 씨가 아주 좋아하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김 반장님. 나는 불안감을 감추며 대답했다. 나는 내 딸과 사위인 최진혁이 2년 전에 구입한 모던한 스타일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넓은 건물은 꼼꼼하게 관리된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처음 봤을 때 너무 차갑다고 생각했지만 민서는 그 간결한 양식을 무척 좋아했다. 나는 차 안에서 몇 분간 머물며 심호흡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려 했었다. 처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우리를 갈라놓았던 그 싸움을 언급해야 할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해야 할까? 사위인 진혁의 안부를 물어야 할까? 아니면 그 주제를 피해야 할까? 수천 가지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차에서 내렸다. 드레스를 정돈하고 꽃과 케이크를 들고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정원은 고요했다. 장식용 분수에서 나는 부드러운 물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고 있었다. 집안의 불이 거의 다 꺼져 있고 식당에서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이상했다. 민서는 항상 밝은 분위기를 좋아했으니까.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집 옆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완전히 몸을 돌리기도 전에 수년간 딸의 집에서 일해온 가사도우미
오, 여사님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순수한 공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표정으로 커져 있었다. 사모님, 그녀가 내 팔을 강하게 잡으며 다급하게 속삭였다. 들어가지 마세요. 제발. 여기서 떠나세요. 어서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갑자기 꽃과 케이크가 팔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오, 여사님, 무슨 일이에요? 민서는 어디 있어요? 그녀는 누가 볼까 두려운 듯 초조하게 어깨너머를 쳐다보았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저를 믿으세요. 사모님, 위험해요. 위험하다니요. 무슨? 민서한테 무슨 일이라도? 아니요. 민서 씨가 아니라 사모님한테요. 제발 기회가 있을 때 어서 가세요. 그 순간 집 2층에 불이 켜졌다. 오, 여사님은 내 팔을 놓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속삭이더니 집 옆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나는 선물들을 든 채 그 자리에 마비된 듯 서 있었다. 심장이 귀에서 들릴 정도로 세차게 뛰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오, 여사님이 경고하려던 위험은 대체 무엇일까?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차로 돌아가 조수석에 꽃과 케이크를 놓고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다. 무언가가 나에게 남아서 지켜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자동차 앞 유리를 통해 거의 어두운 집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미스터리를 풀려고 애썼다. 5분 후 마치 연극이 시작되듯 집안의 불이 하나씩 켜졌다. 넓은 거실 창문 너머로 움직임이 보였다. 민서가 검은색 정장을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고 전화 통화를 하며 나타났다. 사위 진혁이 그 뒤를 따랐고 처음 보는 2명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함께 있었다. 이건 절대 엄마와 딸의 저녁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 사업회의처럼 보였다. 내가 지켜보는 동안 오 여사님이 잠시 창가에 나타났다. 우리의 시선이 찰나에 마주쳤고 그녀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그것으로 내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고 있었다. 20분 후 나는 진혁이 식탁 위에 서류 가방을 여는 것을 보았다. 민서가 다가가 서류를 훑어보고 다른 남자들과 몇 마디 나눈 뒤 내게는 완전히 낯선 미소를 지으며 종이에 서명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이건 화해를 위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함정이었다. 그 후 몇 주간 나를 괴롭힐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내 딸이 거짓 명분으로 나를 자기 집에 끌어들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 급한 숨결에 차창이 뿌옇게 흐려졌다. 코트 소매로 유리를 닫고 계속 지켜보았다. 낯선 남자 중 한 명이 민서에게 봉투를 건넸고 그녀는 그것을 가방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모두가 내가 주차된 방향, 길 쪽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좌석 아래로 몸을 숙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열을 세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커튼은 닫혀 있었다. 집안은 다시 어두워졌다. 나는 시동을 걸고 최대한 빨리 그곳을 빠져나왔다. 도시의 거리를 목적 없이 운전하며 방금 목격한 것을 소화하려 애썼다. 왜 민서는 나와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해놓고 바로 그 시간에 낯선 사람들과 회의를 한 걸까? 왜 오 여사님은 그렇게 겁에 질려 있었을까? 그리고 그 서류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질문은 쌓여갔지만 한 가지 확신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 문자 메시지는 화해의 손길이 아니었다. 내가 규칙조차 모르는 위험한 게임에 첫 수였다. 몇 시간 후 집에 도착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밤을 새우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짚어보고 내가 놓쳤을지 모를 단서들을 찾아 헤맸다. 우리를 갈라놓았던 싸움은 사소해 보이는 문제, 바로 가족의 양평 전원주택 매각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그 크고 추억이 가득한 집에 홀로 남았다. 민서는 내가 그 집을 팔고 자신과 더 가까운 작고 안전한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계속 주장했다.
나는 거절했다. 그 집 구석구석에는 남편과의 추억, 함께한 삶, 민서의 어린 시절이 깃들어 있었다. 엄마, 텅 빈 집에 그렇게 매달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민서가 그 운명의 날에 주장했다. 텅 비지 않았어. 내 아빠가 여기 있잖니. 내가 대답했다. 항상 현실적이고 냉정한 사위 진혁이 끼어들었다. 장모님, 과거에 사는 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부동산을 팔면 그 돈을 투자해서 장모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그를 쳐다보며 되물었다. 아니면 자네들이 내 것을 가지고 뭘 할지 결정하고 싶은 건가? 민서는 분노하며 테이블을 쳤다. 이제 그만해요, 엄마. 유령들 사이에서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제가 엄마가 무너지는 걸 옆에서 지켜볼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것이 침묵이 시작되기 전 우리가 나눈 마지막 진정한 대화였다. 그 침묵은 1년 넘게 이어지다가 그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오 여사님에게 전화하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하루 종일 다시 시도했지만 계속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밤이 되자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개화동 찻집. 내일 오전 11시. 혼자 오세요. 나는 오 여사님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개화동 찻집은 시간이 멈춘 듯한 눈에 띄지 않는 낡은 곳이었다. 뿌연 유리창은 정오의 햇살을 걸러내어 금빛 먼지 쌓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는 20분 일찍 도착해 문이 보이는 안쪽 자리를 잡고 거의 마시지도 못할 커피를 주문했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나를 긴장시켰다. 내 마음은 오 여사님이 해줄 이야기에 대해 점점 더 터무니없는 시나리오를 상상했다. 11시 10분. 내가 속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무렵 그녀가 나타났다. 항상 깔끔한 근무복 차림이던 오 여사님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어둡고 헐렁한 옷을 입고 흐린 날에 선글라스를 끼고 스카프로 얼굴 일부를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 테이블로 다가오기 전에 주위를 여러 번 살폈다. 사모님, 그녀는 사라지고 싶은 듯 어깨를 구부린 채 앉으며 속삭였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 여사님?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구는 거죠? 그녀의 손은 너무 떨려서 내가 주문해준 커피잔을 들다가 테이블에 조금 쏟았다. 제가 사모님이랑 같이 있는 걸 들키면 일자리보다 더 많은 걸 잃게 돼요. 누가 협박했나요? 그녀는 편집증적으로 주위를 다시 살핀 후 대답했다. 그들 모두요. 따님, 사위, 그리고 그 변호사요. 무슨 변호사요? 이태준 변호사요. 몇 달 전부터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위험한 남자예요. 그들은 제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늦은 밤에 항상 모여요. 오 여사님은 가방을 열어 구겨진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조심스럽게 밀었다. 최서방님 서재에서 찾았어요.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였지만 사모님께서 보셔야 해요. 나는 가슴이 터질 듯한 심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법률 서류 사본들이 있었다. 첫 번째 서류의 제목을 보자 온몸이 얼어붙었다. 재산 및 자산 양도 계약서. 읽어 내려갈수록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이태준이라는 변호사가 준비한 그 서류는 나의 모든 재산, 양평 전원주택, 투자금, 심지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보석까지 한빛 자산 유한회사라는 이름의 회사로 이전하는 내용이었다. 페이지 하단 작은 글씨로 적힌 주주 명단에는 민서와 진혁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맨 아래에 내 서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한 번도 한 적 없는 서명이 이건 위조된 거야.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오 여사님은 초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모든 걸 계획했어요. 최 서방님이 사모님 수표 서명, 옛날 서류, 카드 서명을 모아둔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달 동안 연습했대요. 하지만
왜 지금 나를 저녁 식사에 부른 거지? 그녀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계획을 완성하려면 사모님이 거기에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사고처럼 보이게 할 무언가를 계획했어요. 내 핏줄 속 피가 차갑게 식었다.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남편분께서 남기신 생명보험금이요. 그게 수십억 원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하지만 남편분 사망 후 5년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대요. 혹은 사모님께서 내가 죽을 경우에 나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끼며 말을 마쳤다. 오 여사님은 내 손을 잡았다. 사모님, 지금 당장 사라지셔야 해요. 그들이 제가 진실을 안다는 걸 알아채기 전에요.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강릉에 사는 사촌 언니가 있어요. 아무도 그 언니를 몰라요. 사모님은 거기서 당분간 지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까지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위조된 내 서명이 있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내 안에서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솟구쳤다. 내 딸, 내 피부치가 내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나는 마침내 말했다. 반박할 수 없는 무언가. 오 여사님은 망설였다. 제가 도울 수 있지만 위험해요. 그 위험,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나는 그저 수동적인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제거하고 싶다면 그들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내 모습을 상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찻집을 따로 나왔다. 오 여사님은 강릉에 있는 그녀의 사촌 언니 댁으로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우리는 그녀가 의심을 사지 않도록 평소처럼 계속 일하면서 더 많은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기로 약속했다. 강릉으로 가는 긴 시간 동안 내 머릿속은 들끓었다. 어린 민서의 기억과 나와 저녁 식사를 해야 할 밤에 낯선 사람들과 서류에 서명하던 차가운 여자의 이미지가 뒤섞였다. 내 사랑스러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어느 순간 사랑이 탐욕으로 변해버린 걸까? 사촌 언니는 많은 질문 없이 시골 특유의 따뜻함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그녀는 도시 외곽의 소박한 집에서 혼자 사는 순박한 분이었다. 오 여사님이 미리 전화를 걸어 내가 머물 곳이 필요하며 위급한 상황이라고만 설명해둔 상태였다. 필요한 만큼 계세요. 그녀는 손님 방을 보여주며 말했다. 여기선 아무도 못 찾을 거예요. 처음 며칠은 충격 상태로 보냈다. 울음을 터뜨리다가도 맹목적인 분노에 휩싸이기를 반복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어린 민서가 나를 부르다가 그 얼굴이 사악하고 위협적인 무언가로 변하는 꿈을 꾸었다. 나흘째 되던 날, 오 여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들이 사모님을 찾고 있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 약속을 해놓고 사라졌다면서 걱정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걱정하는 척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건 이제 이 변호사가 거의 매일 밤와요. 조급해하고 있어요. 시신이 없어도 절차를 서둘러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내 머릿속에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내가 죽기를 바란다면 어쩌면 나는 그들에게 바로 그것을 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오 여사님, 나를 위해 해줄 일이 있어요. 나는 내 생각을 설명했다. 위험했지만 성공할 수도 있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 법률 지식과 자원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 딱 맞는 사람을 알아요. 오, 여사님이 말했다. 제 동생 기철이요. 사설 탐정인데 몇 년 동안 경찰로 일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일 거예요. 이틀 후, 오기철 탐정이 강릉에 나타났다. 그는 날카로운 눈과 좀처럼 변하지 않는 진지한 표정을 한 중년 남자였다. 그는 내 이야기를 작은 수첩에 가끔 메모하며 조용히 들었다.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가 마침내 물었다. 경찰에 가시겠습니까?
따님과 대면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이 계획하는 것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원해요. 오탐정은 지금 경찰에 신고해봤자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잘 위조된 서류와 그들의 말에 맞서는 내 말뿐이었다. 사기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그들을 현장에서 잡아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님께서 공식적으로 사라지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사망을 위장하는 겁니다. 그 제안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다니 너무나 터무니없고 극단적이었다. 하지만 다른 대안들을 생각해보니 그것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 탐정은 계획을 꼼꼼하게 설명했다. 그의 경찰과 국과수 내 인맥을 이용해 허위 기록을 만들 것이었다. 외진 도로에서의 자동차 사고, 화재로 인해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시신, 개인 소지품과 서류로만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사모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믿게 되면 그들은 경계를 풀 겁니다. 그가 설명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을 기록할 겁니다. 재산 이전, 보험금 청구, 모든 것을요. 그 생각은 나를 두렵게 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힘을 주었다. 배신을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나는 그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있었다. 제 집과 물건들은요. 당분간은 모든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 탐정이 말했다.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두세요. 우리는 그들을 관찰하고 모든 단계를 기록하며 확실한 사건을 구축할 겁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오 탐정과 그의 작은 팀은 나의 죽음을 조직했다. 내 차와 비슷한 차가 도시에서 200km 떨어진 절벽 아래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되었다. 오, 여사님이 내 집에서 빼내. 온내 서류와 개인 소지품들이 잔해 속에서 수습되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실종 2주 만에 교통사고로 숨진 채 발견된 여성. 지역 신문들이 보도했다. 나는 사촌 언니 댁의 작은 텔레비전으로 민서와 진혁이 연 기자회견을 보았다. 내 딸은 검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로 눈을 가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어려운 분이셨지만 저희는 엄마를 아주 사랑했어요. 저희는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진혁이 말을 이었다. 최근에 다가가려 노력했지만 엄마는 거리를 두셨어요. 너무 늦었을 때야 비로소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들의 말은 너무나 거짓되고 연기 같아서 구역질이 났다.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떻게 내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을까? 세상이 나의 죽음을 믿는 동안 나는 오 여사님과 오 탐정의 눈과 귀를 통해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다음 며칠 동안 내가 발견한 것은 나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서와 진혁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나의 공식적인 사망 발표 후 단 3일 만에 그들은 이미 이태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산 이전과 생명보험금 청구 절차를 시작하고 있었다. 오 탐정은 변호사 사무실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고 음모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했다. 녹음 파일 중 하나에서 나는 소름 끼치도록 선명한 내 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엄마가 들어왔으면 골치 아플 뻔했네. 의심을 전혀 안 해서 다행이야. 진정해. 진혁이 대답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걸 갖는 건 시간 문제야. 누가 서명을 문제 삼으면 어떡해? 불가능해. 완벽하거든. 게다가 누가 죽은 여자를 변호하겠어? 그들의 모든 말은 칼날처럼 나를 찔렀지만 나를 파괴하는 대신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고통은 결단력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들이 무사히 빠져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오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계획의 마지막 단계, 즉 나의 부활과 모든 음모의 공개적인 폭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가 행동에 옮기기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오
여사님이 공황 상태로 내게 전화했다. 사모님, 그들이 알아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모님께서 살아계실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최 서방님이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부검 보고서에 뭔가 이상한 게 틀림없어. 그녀가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해야 해 라고 말했어요. 피가 얼어붙었다. 계획을 앞당겨야 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오 탐정님,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요. 전화를 끊자마자 내가 말했다. 그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그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는 사촌 언니 댁방의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여인은 몇 주 전 겁에 질려 도망쳤던 그 여인이 아니었다. 염색했던 머리카락은 이제 희끗희끗한 흰머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얼굴에는 걱정과 결의로 새로운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이 완전히 변해 있었다. 준비됐어요. 내가 대답했다. 죽은 자들이 말할 시간이에요. 나의 죽음 후 3주 뒤 기자회견이 잡혔다. 민서와 진혁은 내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할 예정이었다. 생명보험금의 일부를 사용해서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교묘한 수법이었다. 행사는 진혁이 재무이사로 일하는 회사의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지역 언론과 가까운 친구들, 사업 파트너들이 초대되었다. 위대한 폭로를 위한 완벽한 자리였다. 오 탐정과 나는 음향 영상팀 기술자로 위장해 일찍 도착했다. 우리가 무대에 장비를 설치하고 음향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동안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민서, 진혁, 그리고 이태준 변호사를 기소할 녹음 파일과 서류들은 적절한 순간에 상영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긴장되십니까? 오 탐정이 프로젝터를 조정하며 물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요. 나는 고백했다. 점점 강당이 차기 시작했다. 나는 오랜 친구, 남편의 직장 동료, 이웃 등 익숙한 얼굴들을 보았다. 모두가 자신들의 딸과 사위가 자신들을 죽이려 공모한 여성을 기리기 위해 벌이는 고귀한 행동을 목격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저녁 7시 정각, 민서와 진혁이 강당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내가 본 적 없는 우아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차림이었다. 둘 다 완벽하게 연습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태준 변호사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그들 뒤를 바짝 따랐다. 강당 뒤편에서 위장한 채 나는 내 딸이 무대에 올라 마치 내가 정말 죽은 것처럼, 나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녀는 차분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리는 오늘 저의 어머니, 김선희 여사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항상 제 삶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들은 나와 오 여사님, 오 탐정만이 아는 진실과는 거리가 먼 공허한 소리로 들렸다. 민서는 가족의 가치와 유산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정교하게 준비된 연설을 이어갔다. 진혁이 그녀와 함께 재단 설립을 발표했다. 자랑스럽게 김선희 추모재단을 소개합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가 거짓 감동에 젖어 말했다. 장모님은 항상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고 이것이 저희가 장모님의 정신을 살아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동안 오탐정과 나는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재단에 대한 짧은 홍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혁이 영상 시작 신호를 주며 발표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움직였다. 그들이 기대했던 영상 대신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이태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 서명 위조와 보험금 계획에 대해 노골적으로 논의하는 민서와 진혁의 녹화 영상이었다. 이제 늙은이가 사라졌으니 우리가 모든 걸 차지하게 될 거야. 진혁의 목소리가 음향 시스템을 통해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집
투자금, 보험금까지 수십억 원이야. 강당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민서는 무대 위에서 얼굴이 창백해진 채 얼어붙었다. 진혁은 필사적으로 영상을 멈추려 했지만 오탐정이 제어 장치를 잠가두었다. 이게 뭐야? 이태준이 음향 부스를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다. 당장 꺼. 하지만 너무 늦었다. 증거는 화면 위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었다. 위조된 서류, 녹음된 대화, 저녁 식사 날 밤 사고를 위장하려던 치밀한 계획까지. 바로 그때 내가 일어나 중앙 통로를 따라 무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위장의 일부였던 모자와 안경을 벗었다.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사람들은 숨을 헐떡였고 몇몇은 비명을 질렀다. 프로젝터 케이블을 뽑으려던 민서가 몸을 돌려 나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랬다. 안녕, 내 딸. 오탐정이 건네준 마이크를 통해 내 목소리가 증폭되어 울렸다. 나를 보니 놀랐니? 진혁은 기절할 것 같아 보였다. 이태준은 이미 필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출구를 찾고 있었다. 이건 불가능해. 민서가 더듬거렸다. 딸이 자기 엄마의 죽음을 계획하는 것만큼 불가능할까? 나는 무대로 올라가며 대답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내 주위에서 터졌다. 기자들은 이미 전화를 걸어 이 놀라운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다. 3주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선희. 딸이 주최한 자선 행사에서 산채로 나타나다. 신사숙녀 여러분. 나는 넋이 나간 청중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방금 제 딸과 사위,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제 재산을 가로채고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조직한 음모의 일부를 목격하셨습니다. 오 탐정이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왔다. 여기 그가 발표했다. 문서 위조, 사기, 살인 공모에 대한 형사수사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민서는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엄마,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린 엄마를 사랑했어요. 엄마의 죽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3일 만에 내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니? 내가 물었다. 우리 뒤 화면에는 그들이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영상이 나타났다. 진혁은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장모님, 끔찍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십 개의 서류에 내 서명을 위조한 이유를 설명해봐. 내가 그들의 증거가 화면에 나타나는 동안 말을 끊었다. 나를 미행할 사람을 고용한 이유를 설명해봐. 오 여사님이 내가 저녁 식사에 초대된 날 밤 사고를 계획하는 걸 들은 이유를 설명해봐. 강당은 혼란에 휩싸였다. 기자들이 무대로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다. 친구와 지인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이태준은 탈출하려 했지만 오탐정이 전략적으로 배치해둔 2명의 경찰관이 출구에서 그를 가로막았다. 여러분, 경찰관 중 1명이 발표했다. 모두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저희는 박민서, 최진혁 씨의 자택과 이태준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수색 및 압수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서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에 묻었다. 진혁은 약간의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내게 다가왔다. 장모님,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필요한 추문입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 나는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되뇌었다. 서명을 위조하고 치명적인 사고를 계획하고 엄마의 죽음을 축하하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르나? 그때 오 여사님이 강당 뒤편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 즉 진혁이 서랍 안감에 숨겨둔 내 서명을 연습한 노트를 가지고 늦게 도착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사모님, 그녀가 소란스러운 군중을 가로질러 부르며 다가왔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진혁은 그녀를 알아보고 그녀가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창백해졌다. 당신? 그가 으르렁거렸다. 이 배신자. 여기서 유일한 배신은
오 여사님이 전에는 본 적 없는 위엄으로 대답했다.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는 한 여성에 대한 당신들의 배신이었어요. 그녀는 노트를 오 탐정에게 건넸고 그는 빠르게 훑어본 후 경찰에게 넘겼다. 그것은 내 서명을 베끼려는 시도로 가득 찬 페이지들이었다. 점점 더 완벽해져서 거의 동일한 복제품에 이르렀다. 최종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박민서, 최진혁, 이태준 씨, 경찰관 중 한 명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여러분은 문서 위조, 사기 및 살인 공모 혐의로 조사를 위해 체포됩니다. 나는 내 사위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태준은 이미 밖으로 호송되고 있었지만 경찰이 민서에게 다가갔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수축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는 내 딸이었다. 내가 품에 안아 키우고 걷는 법을 가르치고 실망한 후에 눈물을 닦아주고 기쁨을 나누었던 아이. 잠깐만요. 나는 경찰관에게 부탁했다. 나는 앉아있는 민서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내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왜? 나는 간단히 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했니? 그녀는 마침내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없었다. 오직 분노와 나를 떨게 만드는 냉정함만이 있었다. 엄마는 항상 아빠를 선택했어. 그녀가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빠의 집, 아빠의 추억, 나를 위한 자리는 전혀 없었어.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우리만의 무언가를 가질 수 있었을 때 엄마는 그 빌어먹을 집을 팔기를 거부했지. 그래서 이건 복수였니?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사업이었어. 그녀가 차갑게 대답했다. 아빠는 항상 감정은 재정적 결정에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우리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 진혁 씨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우린 돈이 필요했는데 엄마가 도와주길 거부했잖아.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았다. 네가 부탁했다면 난 모든 걸 주었을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걸 위해 날 죽일 필요는 없었어. 죄책감, 후회 같은 무언가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곧 다시 차가운 가면으로 대체되었다. 이제 우린 영원히 알 수 없겠네. 안 그래? 경찰관이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었고 카메라 플래시는 세상에 드러난 이 가족 드라마의 모든 순간을 포착했다. 오, 탐정이 내게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어쨌든 해냈어요.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부터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많은 일이 남았습니다. 진술, 재판, 서류 회수. 길어지겠지만 정의는 실현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강당이 서서히 비워지는 동안 나는 무대 위에 홀로 남아 흩어지는 혼돈을 지켜보았다. 내 이름을 딴 재단은 아이러니하게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내 딸이 사용하려던 돈, 내 돈은 항상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겠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헤아릴 수 없었다. 언론을 피해 건물 뒷문으로 나왔다. 텅 빈 주차장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느 순간 내가 딸을 잃어버렸는지 자문했다. 남편이 죽었을 때였을까? 그 이전이었을까? 아니면 나는 사실 그녀를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걸까? 오 탐정의 차에 타는 동안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이겼다. 진실을 폭로했고 범죄를 막았다. 하지만 나는 완전히 패배한 기분이었다. 그 후 몇 달은 공식 진술, 법정 심리, 선정적인 언론 보도의 소용돌이였다. 나의 부활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언론은 나에게 복수하러 돌아온 죽은 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가족 음모의 추악한 세부 사항은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소셜미디어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 나는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내 이야기는
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책, 영화, 독점 인터뷰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진혁이 가장 먼저 무너졌다. 가명을 대가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이태준 변호사를 계획의 주모자로 지목했다. 변호사는 반대로 모든 죄를 부부에게 떠넘기려 하며 범죄 의도를 모른 채 법률 서비스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서, 내 딸은 완고한 침묵을 지켰다. 죄를 인정하지도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도 않았. 심리 내내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매번 법정 뒤편에 앉아 그녀의 얼굴에서 내가 키운 소녀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실수였고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홀렸던 것이라고 말해줄 무언가를. 어느 유난히 힘든 오후 오 여사님이 내 사고 계획에 대해 엿들은 대화를 상세히 증언한 후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심리가 끝나기 전에 법정을 나왔다. 목적 없이 거리를 걷다가 민서가 어렸을 때 놀던 작은 공원에 다다랐다. 낡은 벤치에 앉아 기억이 되살아나게 내버려 두었다. 6살 민서, 따은 머리에 무릎이 까진 채 비눗방울을 쫓아다니던 모습. 10대 민서, 시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모습. 성인 민서, 남편과 내가 처음에는 그의 지성과 야망을 존경했던 진혁과의 결혼식에서 눈부시게 행복해하던 모습.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미묘한 변화, 거리감, 점점 커지는 냉정함을 어떻게 알아채지 못했을까? 부인,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나를 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울고 계시네요. 나는 얼굴을 만져보았다. 흐르는 줄도 몰랐던 눈물에 젖어 있어 놀랐다. 괜찮아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옛날 생각 좀 하느라고요. 그녀는 어떤 고통은 이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산 사람의 지혜로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은 유령 같아. 그녀는 허락도 없이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물리적으로 우리를 만질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시 느끼게 만들지. 그 말의 단순함이 내 마음을 깊이 울렸다. 딸을 잃었어요. 나는 이 기이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고백했다. 죽음이 아니라 어쩌면 더 나쁜 방식으로요. 할머니는 주름지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생명이 있는 한 진정으로 잃는 것은 없어. 그녀가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사람이 강과 같아서 흐름을 바꿀 수는 있어도 물 자체는 그대로라고 하셨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내 안에 씨앗을 심었고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언젠가 그 씨앗은 싹을 틔울 것이었다. 공개적인 추문 후 3개월 재판이 끝났다. 이태준 변호사는 사기, 위조, 살인 공모 혐의로 12년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진혁은 사법협조 덕분에 5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8년형을 받았다. 민서는 6년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그녀가 문서 위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운명의 저녁 식사 직전 마지막 순간에 망설임을 보였다는 오 여사님의 증언을 참작 사유로 고려했다. 최종 판결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김선희 여사님, 여기는 여자교도소의 사회복지사 박은영입니다. 심장이 즉시 빠르게 뛰었다. 민서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상황을 고려하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실은 따님께서 여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요청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즉시 대답할 수 없어 침묵했다. 여사님, 아직 통화 중이신가요? 네, 나는 마침내 겨우 말했다.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요? 직접 요청했다고요? 물론 여사님께서 꼭 오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가겠습니다. 나는 2번 생각하지 않고 말을 끊었다. 언제 방문할 수 있나요? 다음 날 오전 10시. 나는 교도소의 보안 절차를 통과했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경비원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서는 무엇을 원할까? 몇 달간의 침묵 끝에 왜 지금 나를 보자고 하는 걸까? 면회실은 바닥에 고정된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무미건조한 공간이었다. 다른 가족들은 이미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울고, 다른 이들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연문이 열리고 민서가 들어왔을 때 나는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머리카락은 단순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다. 회색 죄수복은 야윈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다. 하지만 나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몇 달 전 법정에서 나를 냉정하게 바라보던 바로 그 눈이 지금은 다르게 보였다. 더 맑아진 것 같았다. 아니면 그저 내가 절실히 보고 싶었던 것일까? 그녀는 천천히 내 테이블로 걸어와 내 앞에 앉았다. 엄마,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간단히 말했다. 민서야. 나는 목소리의 떨림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나를 보자고 했다며? 그녀는 우리 사이의 테이블을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어떠니? 내가 제안했다. 오늘 왜 나를 불렀는지부터.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래전에 했어야 할 말을 해야 해서요. 법정에서, 신문에서, 경찰서에서 모두가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왜 우리가 그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저는 수천 가지 설명을 했죠. 돈, 절망, 진혁 씨의 압박, 이 변호사의 영향력. 그녀는 마침내 나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진실은 엄마,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오게 놔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걸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나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가 이 어려운 대화에서 스스로 길을 찾도록 내버려 두었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그녀가 잠시 후 말을 이었다. 제 일부도 같이 죽은 것 같았어요. 아빠는 우리의 기반이었고 도덕적 나침반이었죠. 아빠 없이 저는 표류하는 기분이었어요. 나도 그랬단다. 내가 인정했다. 그래서 그 집, 그분의 추억에 그렇게 매달렸지. 그리고 저는 진혁 씨에게 매달렸어요. 그녀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빠에게 가졌던 모든 존경과 의존을 그에게 옮겨갔죠. 그가 제안하는 건 뭐든지 동의했어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집 팔기를 거부했을 때 그는 격분했고, 그러던 어느 날 이 변호사가 우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나타났죠. 생명보험금. 내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다시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그냥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어요. 와인 몇 잔 마시고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점점 현실이 되어갔어요. 서류, 서명, 계획, 각 단계가 너무 작아서 멈춰서서 전체 그림을 생각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엄마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저는 이미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악몽을 꿨죠. 전날 밤에는 긴장해서 토하기까지 했어요. 진혁 씨는 제 망설임을 눈치채고 취소하자고 했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끝까지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오 여사님이 눈치챈 거고 내가 말을 마쳤다. 네, 그분이 제 상태를 보셨고 제가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때 엄마에게 경고하기로 결심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 고백의 무게가 우리 사이에 내려앉았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 내가 마침내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들었고 나는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제가 한 짓을 왜 했는지 이해하려고 몇 달을 보냈지만 말이 되는 답은 하나뿐이었어요. 그건 제가 아니었어요.
아니, 정말로 아니었어요. 고통, 두려움,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의 영향력이 저를 결코 되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로 변하게 놔둔 제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내 손 가까이 가져왔지만 감히 만지지는 못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단지 엄마가 키운 딸, 그녀가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실수와 후회의 겹겹이 아래 묻혀 있지만 여전히 여기에 있다고요. 나는 그녀의 뻗은 손을 보았다. 위조 서류에 서명하고 내 죽음을 계획했던 바로 그 손. 어렸을 때 길을 건널 때 내 손을 꼭 잡았던 바로 그 손. 천천히 나는 내 손으로 그녀의 손을 덮었다. 민서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용서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란다. 한 걸음씩 내딛는 긴 길이지. 그녀의 눈이 놀라움과 희망으로 커졌다. 그 말씀은, 그건 내가 그 길의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야. 나머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 그날 아침 교도소를 나설 때 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푸르렀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치 가슴에 얹혀있던 무거운 것이 거친 기분이었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다. 시간이 어쩌면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그것은 망각도 아니었다. 어떤 흉터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더 미묘하면서도 깊이 변화시키는 무언가, 즉 재건의 가능성이었다. 민서를 방문한 지 6개월 후 나는 시내 중심가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모든 것의 발단이었던 양평의 전원주택은 마침내 팔렸다. 재정적인 필요 때문이 아니라 해방의 상징적인 행위로서였다. 남편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것이지만 그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물리적인 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내 추억 속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딸에게 전하려 했던 가치 속에서 살아있었다. 집을 판 돈으로 나는 실제로 재단을 설립했다. 민서와 진혁이 계획했던 것처럼 내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기와 금융범죄의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재단은 나처럼 신뢰했던 사람들의 탐욕으로 삶이 파괴된 사람들에게 법률 및 심리적 지원을 제공했다. 오 여사님은 재단에서 내 조수가 되었다. 그녀의 충성심과 용기는 말 그대로 내 생명을 구했고 우리를 묶어준 기이한 상황을 넘어 우리의 우정은 꽃을 피웠다. 오 탐정 역시 가까이 지내며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건들에 대한 보안 및 조사 자문을 제공했다. 그리고 민서, 그녀를 방문하는 것은 내 일과의 일부가 되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그 비인간적인 면회실에서 마주 앉아 느리고 고통스럽게 우리 관계의 파편들을 재구성했다. 결코 쉽지 않았다. 분노가 온 힘을 다해 다시 솟구치는 날도 있었고 그녀를 보면 내 죽음을 축배하던 검은 정장 차림의 여자만 보이는 날도 있었다. 다른 날에는 실수와 결과의 겹겹이 아래에서 다시 내 딸의 모습을 언뜻 보기도 했다. 추문 후 꼭 1년이 되던 어느 방문날 민서는 내게 노트를 건넸다. 이게 뭐니? 나는 손으로 쓴 페이지들을 넘기며 물었다. 제 일기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여기 와서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교도소 상담사 선생님이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제안하셨죠. 나는 그 제스처의 친밀함에 놀라 그녀를 보았다. 왜 이걸 나에게 주는 거니? 엄마가 저를 다시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지금의 저를요, 엄마를 해치려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아마 이걸 읽으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 노트를 집으로 가져왔다. 읽을 용기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그것은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조용히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다 잠 못 이루는 어느 밤, 마침내 나는 그것을 열었다. 첫 번째 항목은 민서가 체포된 날짜였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평생을 알고 지낸 여자, 매일 아침 거울을 보던 여자,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했고 계획과 꿈이 있던 그 여자는 이제 낯설게만 느껴진다. 어떻게 내 손으로 엄마의 죽음을 계획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어느 순간 돈, 지위, 그리고 잘못된 영향력들이 나를 이토록 부패시켰을까? 정당화할 수도 말이 되는 설명도 없다. 단지 무대에서 나를 보던 엄마의 눈빛만이 생각난다. 내가 예상했던 증오의 눈빛이 아니라 너무나 깊은 고통의 눈빛이어서 어쩌면 처음으로 내가 한 짓의 끔찍함을 깨닫게 했다. 나는 그날 밤 일기 전체를 읽었다. 페이지들은 내 눈물로 점점 축축해졌다. 나는 진정한 후회, 혼란, 그리고 어쩌면 결코 완전히 오지 않을 답을 찾는 모습을 보았다. 탐욕과 분노에 잠식당하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허용했는지 이해하려는 한 여성을 보았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나는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견했다. 엄마, 언젠가 엄마가 이 글을 읽으실지 아니면 읽으신다 해도 믿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써야만 해요. 제가 6살 때 할머니의 오래된 도자기를 깼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고양이가 떨어뜨렸다고 거짓말했어요. 엄마는 제가 거짓말하는 걸 아셨죠. 항상 제가 거짓말할 때면 아셨어요. 하지만 저를 다그쳐 자백하게 하는 대신 제 옆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서야, 가장 큰 잘못은 귀한 것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의 신뢰를 깨뜨리는 거란다. 저는 그 말씀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비록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의미를 잊어버렸지만요.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엄마의 신뢰뿐만 아니라 엄마와 딸 사이의 신성한 유대를 깨뜨렸어요.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돈 때문에, 저를 진정으로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왜곡된 시각 때문에, 오늘 이 감방에 앉아 제 선택에 대해 반성할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계획할 때조차도 제 안의 일부는 멈추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야망과 두려움에 묻혀버린 목소리였지만 결코 완전히 침묵하지는 않았어요. 그 목소리가 저는 엄마가 키운 딸이라고 믿어요. 옳고 그름을 아는 소녀. 소유보다 사랑을 소중히 여겼던 소녀. 엄마와 아빠 같은 부모님을 둔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소녀. 저는 그 목소리가 다시 제 안에서 주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형량을 줄이거나 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받은 사랑에 걸맞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비록 다시는 그럴 자격이 없을지라도요. 영원한 후회와 죽지 않는 사랑을 담아. 민서. 나는 노트를 닫고 가슴에 꼭 껴안았다. 남편이 죽은 이후로 울어본 적 없는 것처럼 울었다. 그것은 단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애도와 아직 우리가 재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희망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다음 방문 때 나는 민서에게 일기를 돌려주었다. 읽으셨어요? 그녀가 초조하게 물었다.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대답 대신 나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모든 일이 일어난 이후 처음으로 나눈 진정한 신체 접촉이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저도 글을 쓰고 있어요. 내가 고백했다. 일기는 아니고 회고록 같은 거요. 당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소화하기 위해서요. 제가 언젠가 읽어볼 수 있을까요? 그녀가 소심하게 물었다. 준비가 되면 약속할게. 그날 우리의 방문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향해 미소 지을 수 있었다. 작고 망설이는 그러나 진실된 미소, 가늘고 희미한 연결의 실이 복원되고 있었다. 그 후 몇 년은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5년 후 가석방된 진혁은 다른 주로 이사했고 다시는 민서를 찾지 않았다. 그가 재혼했고 내가 알던 야심찬 임원과는 거리가 먼 회계회사의 평범한 직책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태준 변호사는
중경비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가끔 그가 조직했던 것과 유사한 사기 계획에 대한 보도에서 그의 이름을 본다. 그의 사건은 법대에서 직업윤리와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의 한계에 대한 사례가 되었다. 재기재단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 성장했다. 3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하여 5개 도시로 확장되었고 다학제 팀을 갖추고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다. 내 이야기는 고통스러웠지만 다른 희생자들이 도움과 정의를 찾도록 격려하는 강력한 증언이 되었다. 형기 4년 차에 민서는 모범수로 중계방영시설로 이감될 것이라는 소식을 받았다. 이감 전날 밤 나는 그녀에게 전화했다. 긴장돼. 그녀가 고백했다. 여기 있는 건 끔찍하지만 적어도 뭘 기대해야 할지는 알잖아. 밖에서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뭐라고 말할까? 한 번에 하나씩. 나는 조언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게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뜻은 아니야. 그저 가능하다는 뜻이지.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저 자신을 포기했을 때조차도요. 이감되는 날, 나는 그녀를 맞으러 그곳에 갔다. 그녀가 소지품이 든 작은 가방을 들고 행정 건물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동시에 더 늙어 보이면서도 더 젊어 보였다. 경험으로 인해 상처 입었지만 어딘가 더 가벼워 보였다. 마치 길을 따라 자신의 짐 일부를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는 함께 내 차까지 걸어갔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했다. 어디로 가요? 그녀가 내가 그녀의 가방을 트렁크에 넣은 후 물었다. 나는 내 딸에게 미소 지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내 딸이었으니까. 집으로.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내가 그녀를 위해 방을 준비해둔 내 아파트를 향해 익숙한 거리를 운전하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끈 기이한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희생자에서 생존자로, 생존자에서 옹호자로, 배신당한 엄마에서 다시 그냥 엄마로. 우리 앞의 길은 여전히 길고 때로는 어려울 것이다. 의심의 날들이 있을 것이고 분노로 되돌아가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며 건드리면 항상 아플 흉터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치유와 이해, 그리고 갱신의 기회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이야기들, 가장 진실된 이야기들은 우리는 계속 노력합니다로 끝난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결국에는 존재하는 가장 정직한 형태의 사랑일지도 모른다. 민서가 중계방영 시설로 이감된 지 3년 후 우리의 삶은 이전에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리듬을 찾았지만 마침내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재기재단에서 시간제로 일했다. 가해자였던 경험과 재활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경험은 우리 프로그램에 독특한 관점을 가져다 주었다. 일요일 아침이면 우리는 내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함께 걸었다. 그녀는 이제 같은 건물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이 산책은 우리의 신성한 의식이 되었다. 성찰과 솔직한 대화, 그리고 과거의 불타버린 다리를 재건하는 시간이었다. 어제 받은 편지 봤니? 나는 유난히 쌀쌀한 어느 가을 아침 산책 중에 물었다. 강원도에 사시는 할머니 편지 말이야. 네, 나오기 전에 읽었어요. 문제의 편지는 나와 거의 똑같은 사기 수법에 당한 한 노부인의 것이었다. 그녀의 친조카가 그녀의 서명을 위조하여 그녀의 저축을 해외 계좌로 이체하려 했다. 우리 재단의 도움 덕분에 그녀는 사기를 증명하고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다. 생각해봤는데 나는 우리 주위로 떨어지는 황금빛 나무잎들을 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 서비스를 확장해야 할 것 같아. 아직 화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위해 가족 중재를 제공하는 거지. 민서가 걸음을 멈추고 놀란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화해요? 그런 일을 겪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우리가 더 이상 편지를 쓴 할머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즉시 깨달았다. 관련된 사람들에 따라 다르겠지.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한쪽의 진정한 후회와 다른 쪽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의 말이야.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몇 분간 침묵 속에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가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시 동안 모든 걸 잊어버려요. 마치 우리가 평범한 문제들을 가진 평범한 가족이었던 그때 같아요. 그러다 기억이 나고, 그러다 기억이 나죠. 그녀가 한숨을 쉬며 확인했다. 그리고 현실이 벽돌한 톤처럼 쏟아져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자연스러워졌지만 여전히 망설임의 흔적을 담고 있는 제스처였다. 아마 앞으로도 항상 그럴 거야. 내가 말했다. 기억에 의해 중단되는 평범함의 순간들. 하지만 아마도 세월이 흐르면서 평범함의 순간들이 더 길어지고 기억은 덜 고통스러워지겠지. 언젠가 엄마가 저를 보고 제 그 버전을 보지 않을 날이 올까요? 그 질문은 무겁고 진솔하게 우리 사이에 떠 있었다. 나는 이제 관자놀이에 가는 흰머리가 생기고 눈가에 표정주름이 잡힌 이전보다 더 차분하고 사색적인 시선을 가진 내 딸을 보았다. 나는 이미 그 버전 너머를 훨씬 많이 보고 있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가 어렸을 때의 아이, 네가 되어가고 있는 여성,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버전들을 봐. 복잡하고 불완전하지만 진짜야. 그녀가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진정한 미소였다. 그게 사랑이라는 의미인가 봐요. 그렇죠? 누군가의 모든 버전을 보고 최악의 버전을 알면서도 계속 곁에 있기로 선택하는 거요.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 단순한 관찰은 숙고할 가치가 있는 깊이를 담고 있었다. 그래, 나는 마침내 말했다. 정확히 그거인 것 같아. 우리는 공원의 다른 가족들을 보며 산책을 계속했다. 손주들과 함께 있는 할아버지들,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들, 걱정스러운 엄마들의 감시 아래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10대들. 한동안 우리에게는 완전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평범한 삶의 일상적인 장면들이었다. 어제 진혁 씨한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민서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나는 무심코 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진혁의 이름은 우리 사이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그가 뭘 원하는데? 나는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다시 약혼했다고, 그리고 용서를 구한대요.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 무슨 12단계 프로그램 같은 걸 하고 있나 봐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와 화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민서는 대답하기 전에 몇 걸음 동안 질문을 숙고했다. 혼란스러워요, 주로. 몇 년 동안 저는 일어난 모든 일의 책임을 그에게 전가했어요. 제가 조종당했고 영향을 받았고 압박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쉬웠죠. 하지만 진실은 제가 제 자신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서명, 모든 회의, 모든 거짓말. 그건 제 결정이었어요. 책임은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공유될 수 있어. 내가 말했다. 너희 둘 다 잘못했고 이태준도 그랬지. 네. 하지만 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제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아요. 그걸 이해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는 공원 중앙의 작은 호수에 도착했다. 몇 마리의 오리가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다. 우리는 물가 벤치에 앉아 부드러운 물결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그의 이메일에 답장할 거니? 아직 모르겠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제 안의 일부는 이 문을 완전히 닫고 싶어 해요. 다른 일부는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후회를 고려할 의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한 정답은 없어, 민서야. 그건 오직 너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리들에게 작은 빵 조각을 던졌다. 새 쉼터는 어떻게 되어가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화제를 바꾸며 물었다. 재기재단의 가장 최근 확장 사업에는
사기 피해 후 갑자기 집이나 기본적인 자원을 잃게 된 사람들을 위한 임시 쉼터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직 공사 중이야.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2달 안에 개소할 예정이야. 오 여사님이 다음 주에 기금 모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질문은 간단했지만 그 뒤에 숨은 열망은 분명했다. 민서는 유용하고 싶었고,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싶었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저지른 악을 보상하고 싶었다. 물론이지, 오 여사님이 준비를 도와주면 아주 좋아할 거야. 우리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오 여사님이 현관에서 큰 봉투를 손에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연락도 없이 와서 죄송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재단으로 이게 도착했는데 사모님께서 바로 보셨으면 해서요. 봉투에는 법원의 공식 문서가 들어 있었다. 이태준 변호사에 대한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외에도 다른 가족들과의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났다. 그의 형량은 상당히 늘어났다. 정의가 마침내 우리가 부엌 식탁에서 서류를 읽는 동안 오 여사님이 말했다. 민서는 먼 곳을 응시하는 표정으로 창밖을 보며 침묵을 지켰다. 오 여사님이 떠난 후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정의가 실현되는 걸 봐도 우리가 상상했던 안도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태준이 감옥에서 몇 년 더 보내는 것이 우리가 한 짓을 지우지는 않아요. 아니, 지우지는 않아. 내가 동의했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을 확립하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 제 행동에도 결과가 있었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매일 그 결과를 안고 살아가요. 그날 밤 우리가 가끔씩 하는 의식이 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깨달았다. 우리는 더 이상 희생자와 가해자 혹은 배신당한 엄마와 타락한 딸이 아니었다. 우리는 파괴된 무언가를 재건하려는 2명의 불완전한 여성이었다. 같은 재료가 아니라 남은 것과 길을 따라 찾은 것들로. 생각해봤는데 민서가 채소를 썰면서 말했다. 책을 쓰는 거요. 우리 이야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있는 곳까지 모든 일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잃기 얼마나 쉬운지,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작은 결정들이 어떻게 우리가 상상도 못한 곳으로 이끌 수 있는지 경고하는 방법으로요.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생각에 놀랐다. 정말로 이 모든 걸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니?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만 가장 내밀한 세부 사항들은 바로 그래서예요. 그녀가 설명했다. 기사 제목은 범죄, 추문, 판결을 보여줬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나 그 후에 온 것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재적인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생각에 유혹받는 사람들에게도요. 나는 그 제안을 고려했다. 확실히 위험했다. 상처를 다시 열고 취약점을 드러내고 우리를 다시 대중의 감시 아래 놓이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재의미화의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의 개인적인 비극을 경고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교훈으로 바꾸는 것. 네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다면 나는 마침내 말했다. 나도 참여하고 싶어. 네 관점과 함께 내 관점도. 그녀의 눈이 놀라움과 감사가 뒤섞인 빛으로 밝아졌다. 정말로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할게. 우리 이야기는 우리 둘 모두의 것이야.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길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야기할 가치가 있어.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책 작업을 시작했다. 그 과정은 치료적이면서도 똑같이 고통스러웠다. 모든 순간, 모든 결정, 모든 감정을 그때와 회상 속에서 다시 겪는 것은 용기와 잔인한 정직함을 요구했다. 민서는 내가 남편에게 쏟는 관심에 대한 조용한 질투가 어떻게 점차 분노로 변해갔는지 회상했다.
진혁이 어떻게 그 취약점을 알아채고 교묘하게 이용했는지, 처음에는 단지 내가 집 팔기를 거부하는 것이 노망난 이기심이라고 암시하다가 실제적인 재정적 어려움이 점점 더 극단적인 행동의 정당화가 되었는지 나 역시 내 딸의 변화에 대한 자발적인 무지를 고백했다. 그녀의 커져가는 물질주의와 감정적 거리감의 신호들을 어떻게 무시했는지, 내가 집에서 남편의 추억에 집착적으로 매달리면서 그것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딸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지 못했는지, 사람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낯설어질 수 있는지 무서워요. 깨닫지도 못한 채. 민서는 우리의 글쓰기 세션 중 하나에서 말했다. 우리는 엄마와 딸이었지만 어느 순간 거의 적이 되어 있었어요. 전쟁을 선포하지도 않았는데도요. 글쓰기 과정은 또한 트라우마 아래 오랫동안 묻혀있던 긍정적인 기억들을 불러일으켰다. 행복한 생일, 가족여행, 애정과 동료애의 작은 일상적인 순간들, 먼지 쌓인 상자에서 오래된 사진들이 꺼내졌고, 우리가 거의 잊어버렸던 우리 자신의 버전들을 되돌려 주었다. 그 사진들 중 하나가 특히 내 주의를 끌었다. 16살의 민서가 거실 피아노에서 남편 옆에 앉아 둘 다 어떤 사적인 농담에 웃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진정한 기쁨, 아버지와 딸 사이의 분명한 유대감은 민서가 항상 남편과의 내 관계를 원망했다는 내가 구축한 서사와 모순되는 이미지였다. 너희 둘은 항상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지. 나는 그녀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민서는 그것을 마치 잃어버린 시간에 깨지기 쉬운 유물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받았다. 아빠가 이날 저에게 엘리제를 위하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가 부드러운 미소로 회상했다. 저는 엉망이었지만 아빠는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계셨죠.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왜 피아노 레슨을 계속하지 않았니? 너 재능 있었잖아. 그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더 사진을 보며 망설였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피아노를 치면 아빠의 부재가 더욱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만뒀어요. 이 폭로는 아빠의 죽음에 대한 그녀의 반응에 새로운 빛을 던졌다. 내가 물리적인 기억, 집, 소지품에 매달리는 동안 그녀는 그들을 감정적으로 연결했던 활동들을 끊어버렸다. 둘 다 상실을 정반대에 그러나 똑같이 강렬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었다. 우리가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네가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말했다. 너도 힘들었니? 제 고통을 엄마의 고통에 더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이란 그런 거잖아. 고통과 기쁨을 모두 나누는 거. 네, 그래야 했죠. 그녀가 체념한 슬픔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가장 필요할 때 멀어졌어요. 책의 원고가 거의 완성되었을 때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년 후, 우리는 새로 얻은 안정을 뒤흔드는 소식을 받았다. 진혁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소식은 그의 변호사를 통해 전해졌다. 그는 전 배우자 통지 절차의 일환으로 민서에게 전화했다.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진혁은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차량의 통제력을 잃었다고 했다. 나는 민서가 소식을 들으면서 얼굴에 나타나는 모순된 감정들을 보았다. 충격, 슬픔, 혼란, 그리고 내가 즉시 이름 붙일 수 없는 더 복잡한 무언가. 괜찮니? 그녀가 전화를 끊은 후 내가 물었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소파에 무겁게 주저앉았다. 제가 뭘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인정했다. 마치 제 과거의 일부가 갑작스럽게 지워진 것 같아요. 끔찍한 과거지만 그래도 제 것이었는데 나는 그녀의 공간을 존중하며 그녀 옆에 앉아 존재감을 제공했다. 진혁 씨는 7년 동안 제 남편이었어요. 그녀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일을 겪었죠.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많았고, 말하기엔 너무 끔찍한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갔고 어떤 해결의 가능성도 함께 가져가 버렸어요. 그 해결을 원했니? 모르겠어요. 아마도요. 용서에 대한 그의 이메일은 언젠가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는 두 사람으로서 적어도 대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했어요. 이제 그건 결코 일어나지 않겠죠. 진혁의 장례식은 3일 후에 열렸다. 민서는 참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격렬하게 고민했다. 마침내 그녀는 가기로 결정했다. 의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수용과 마무리 과정의 일부로서였다. 내가 같이 가줄까? 내가 제안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거절했다. 이건 제가 혼자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제안해 주셔서 감사해요. 몇 시간 후 그녀가 장례식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그녀가 거실 어둠 속에서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땠어?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다. 이상했어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의 약혼녀는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로 그를 사랑했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가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그녀가 단지 제가 알던 남자를 몰랐던 건지 궁금해졌어요. 아마 둘 다일 거야. 내가 제안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우리는 삶에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얼굴을 거의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죽음은 모든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일시적인지 생각하게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 우리를 구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 결국 떠나요. 남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뿐이에요. 그래서 책이 중요한 거고, 내가 그녀의 생각을 맞췄다. 네. 희생자와 악당으로서가 아니라 실수하고 고통받고 폐허 속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재건하려는 두 명의 복잡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예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내가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표정은 달랐다. 더 가볍고 더 단호했다. 책을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재단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싶어요.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배신을 견디고 내 삶을 재건하게 해준 바로 그 회복력을 인식하며 미소 지었다. 재단은 당신이 풀타임으로 일하면 아주 좋아할 거야. 내가 대답했다. 당신의 관점은 독특하고 귀중해. 저 같은 사람들, 즉 정말로 속죄하고 과거와 화해하고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싶은 전과자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아이디어는 대담했지만 완벽하게 말이 되었다. 구원을 찾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인도하는데 그 길을 걸어온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훌륭한 생각인 것 같아.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원고를 마무리하고 몇몇 선별된 출판사에 보냈다.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열광적이었다. 우리의 배신, 위장된 죽음, 정의, 그리고 희박한 화해의 이야기는 집단적 상상력 속 무언가를 건드렸다. 주인공인 희생자와 가해자, 엄마와 딸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독특한 관점을 제공했다. 책은 6개월 후 재에서 다시 태어나다. 배신에서 구원까지의 여정이라는 단순하고 직설적인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출간일 밤 우리가 사인회를 준비하는 동안 민서는 내 손을 잡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감사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에 있어 주셔서, 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제 안에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여전히 있다고 믿어주셔서요. 항상 있었어. 나는 내 눈에도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나는 내 딸의 고통과 분노 아래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 그녀는 그때 나를 껴안았다. 죄책감과 분노의 유령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않는 완전하고 거리낌 없는 포옹이었다. 그것은 과거를 지우는 포옹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공유된 역사의 복잡한 직물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포옹이었다. 우리가 함께 무대로 걸어나갈 때 청중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는 곳으로 나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기이한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엄마, 금요일에 저녁 식사예요. 우리 둘이서만요. 보고 싶어요. 라는 간단한 문자 메시지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거의 끝날 뻔했던 여정. 하지만 우리가 발견했듯이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대본을 거의 따르지 않는다. 때로는 가장 큰 추락에서 우리는 가장 큰 성장의 기회를 찾는다. 때로는 비유적으로, 혹은 내 경우에는 거의 문자 그대로 죽어야만 더 현명하고, 더 자비롭고, 더 진정한 자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밝은 조명과 따뜻한 박수 아래 무대에 올랐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이야기의 생존자만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 이야기의 화자였고, 해석자였고, 마침내 그 저자였다. 한 페이지씩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고 있었다. 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떤 부분이 여러분을 놀라게 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